아버지 통장에서 지난 2년 동안 빠져나간 돈이 8천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돈을 찾아간 사람이 누군지 확인됐어요. 은행 상담실에서 직원이 건넨 서류를 보는 순간 52살 수진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오빠 현철도 처음에는 잘못 확인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지만 거래 내역에는 매달 수백만 원씩 빠져나간 기록이 분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은행까지 찾아온 것은 79살 아버지 최만수 씨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40년 가까이 택시를 운전한 뒤 은퇴했고 6년 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오래된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연금과 평생 모은 돈이 있어 생활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무엇보다 돈 관리만큼은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택시 운전을 할 때도 하루 수입과 기름값을 10원 단위까지 수첩에 기록했고 자식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조차 날짜와 금액을 적어두던 사람이었습니다. 현철이 젊었을 때 사업을 시작하며 돈을 빌렸을 때도 아버지는 차용증부터 쓰라고 했고 가족끼리일수록 돈 문제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얼마 전부터 이상해졌습니다. 수진아, 내가 통장에 돈을 얼마나 넣어놨더라. 처음에는 나이가 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에는 관리비를 냈는지 기억하지 못했고 어느 날은 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걱정이 된 수진은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의사는 연세가 있으니 금융관리만큼은 가족이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수진은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 통장을 정리하다 이상한 출금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300만 원, 몇 달 뒤에는 500만 원이 빠져나갔고 어떤 달에는 하루 사이에 2차례 출금되기도 했습니다. 수진은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2년 가까이 빠져나간 금액은 8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곧바로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아버지 통장에서 이상하게 돈이 빠져나갔어. 현철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디 쓰셨겠지. 2년 가까이 8천만 원이야.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현철은 그날 저녁 아버지에게 찾아와 어디에 돈을 썼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만수 씨는 통장을 한참 바라보다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썼으면 썼겠지. 아버지, 8천만 원이에요. 기억 안 나세요? 돈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다. 평생 단돈 10,000원의 행방도 정확히 기억하던 아버지가 할 말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3사람은 함께 은행을 찾았습니다. 직원이 거래 내역을 확인한 뒤 말했습니다. 대부분 창구에서 직접 출금됐습니다. 수진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오셨다는 말씀이세요? 직원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아닙니다. 위임장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현철이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누굽니까? 직원은 과거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며 잠시 자리를 비웠고 기다리는 동안 수진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자신의 통장에서 8천만 원이 사라졌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아버지는 화를 내기는커녕 손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낡은 위임장 사본 한 장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여기 대리인 서명이 있습니다. 수진은 서류 아래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며느리이자 현철의 아내 정미란. 수진이 천천히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오빠, 새언니가 아버지 돈을 빼갔어. 현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만수 씨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애한테 먼저 뭐라고 하지 마라. 수진은 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만수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사람은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8천만 원은 시작에 불과했고 아버지에게는 가족 누구도 알지 못했던 또 하나의 계좌가 숨어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현철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고 수진 역시 옆자리에서 거래 내역과 위임장 사본을 반복해서 바라봤습니다. 현철이 참다 못해 물었습니다. 아버지, 미란이가 돈 빼간 거 정말 모르셨어요? 만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장을 아버지가 찍어준 거예요? 이번에도 침묵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철은
아내 미란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당신이 설명해. 미란은 위임장 사본을 확인하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걸 어디서 받았어요? 은행에서. 아버지 통장에서 8천만 원이 빠져나갔더라. 수진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새언니가 가져간 거 맞아요? 한참 침묵하던 미란이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현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미쳤어? 아버지 돈을 왜 건드려? 여보,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당신 이름으로 위임장까지 들고 가서 돈을 뺐잖아. 미라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미라는 몇 년 전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다가 폐업한 적이 있었고 당시 대출이 남아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혹시 빚을 갚으려고 아버지 돈을 가져간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현철 역시 같은 생각을 한 듯 물었습니다. 당신 가게 빚 아직 남아있지? 미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거랑 상관없어요. 그럼 돈 어디 있어?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8천만 원을 가져가 놓고 말할 수 없다고. 현철은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당장 말 안 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 순간 미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신고하고 싶으면 해요. 그런데 나중에 진실을 알고 후회해도 저는 몰라요. 그 말만 남긴 미란은 작은 가방을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현철은 곧바로 뒤따라가려 했지만 아버지가 막았습니다. 나더라. 현철이 폭발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미란이 편을 드는 겁니까? 만수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 애가 나쁜 짓 한 거 아니다. 수진과 현철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시킨 거예요? 하지만 만수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아버지를 혼자 두기 불안해 집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잠든 뒤 서랍을 정리하던 수진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수첩에는 날짜와 금액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란 300, 미란 500, 미란 200. 은행에서 빠져나간 금액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미란이 돈을 가져간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몇 페이지에는 돈과 함께 낯선 기록들이 반복됐습니다. 병원, 보증금, 지옥.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준석병원.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준석은 12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자신의 남동생 이름이었습니다. 막내 준석은 39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 가족들은 그의 이름조차 쉽게 꺼내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준석 이야기가 나오면 자리를 피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왜 최근 금융기록에 죽은 동생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수첩 사이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준석이 낯선 여자와 함께 서 있었고 여자는 품에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수지는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다른 계좌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직원이 조회하던 중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별도의 정기예금 계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수진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1억 2천만 원. 그런데 그 계좌 역시 몇 달 전 전액 해지되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숨을 삼켰습니다. 누가 해지했습니까?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도 대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역시 정미란이었습니다. 사라진 돈은 8천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합치면 2억 원이었습니다. 수지는 확신했습니다. 새언니와 아버지가 가족 모두에게 숨기고 있는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새언니가 가져간 돈이 8천만 원이 아니야. 2억이야. 수진의 말을 들은 현철은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2억이라고? 수진은 정기예금 해지 내역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것도 새언니가 위임장 가지고 해지했어. 현철은 곧바로 미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원이 꺼져 있었고 가게를 하던 시절 알던 사람들에게 연락해도 행방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현철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고하지 마라. 현철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지금 2억이 없어졌어요. 알고 있다. 수진과 현철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뭘 알고 계세요? 아버지는 한동안 말없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미란이가 가져간 것 알고 있었다. 현철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허락하신 겁니까? 수진은 전날 발견한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여자 누구예요? 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디서 찾았냐? 아버지 수첩에서요. 이야기는 누구고요? 만수 씨는 사진을 가져간 뒤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반응 때문에 수진은 더욱 확신했습니다. 수첩에 적힌 준석병원이라는 글씨가 계속 마음에 걸렸고 결국 12년 전 동생이 치료받았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기록이라 바로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당시 준석을 담당했던 간호사가 아직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간호사는 준석의 이름을 듣자 한동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혹시 준석 씨 따님은 잘 지내세요?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따님이요? 간호사도 당황했습니다. 가족분들이 모르셨나요?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석은 결혼하지 않았고 자식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사고가 나기 몇 년 전 준석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가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준석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그 여자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몇 차례 찾아왔지만 어느 날부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준석 씨가 많이 울었어요. 아버지가 끝까지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했던 것 같아요. 수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아버지를 추궁했습니다. 아버지, 준석이한테 딸이 있었어요? 만수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누가 그러더냐? 사실이에요? 오랜 침묵 끝에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수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한테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그 아이 엄마를 내쫓았다. 당시 만수 씨는 여자 집안의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준석의 결혼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내 아들이 고생할까봐 그런 줄 알았다. 그때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다. 결국 여자는 어린 딸을 데리고 떠났고 준석은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다 몇 년 뒤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그 이후 자신의 선택을 평생 후회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지우다. 내 손녀다. 수지는 그제야 모든 조각이 연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새언니가 가져간 돈이 지우한테 간 거예요? 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란이만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다. 왜 새언니만 알고 있었어요? 준석이가 죽기 전에 미란이한테 부탁했더구나. 자기한테 무슨 일 생기면 그 아이가 잘 사는지만이라도 알아봐 달라고.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며칠 동안 연락이 끊겼던 미란이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25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만수 씨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이름 하나를 불렀습니다. 지우야. 젊은 여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할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현관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만수 씨 역시 손녀의 얼굴을 바라볼 뿐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지우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죽은 동생 준석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눈매와 코끝, 긴장하면 입술을 다무는 표정까지 놀랄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현철도 그것을 느꼈는지 아무 말 없이 지우만 바라봤습니다. 미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아버님 돈을 가져간 건 맞아요. 하지만 제 돈으로 쓴 건 단 한 푼도 없습니다. 현철이 물었습니다. 그럼 2억이 어디 있어? 미라는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병원비 납부 내역과 채무 상환 내역, 전세 계약서,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우의 어머니는 몇 년 전 큰 병을 앓기 시작했고 오랜 치료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우는 대학을 다니다 휴학하고 어머니를 간병했으며 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살던 집의 보증금도 대부분 치료비로 사용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미란이었습니다. 준석 씨가 살아있을 때 저한테 부탁한 적이 있어요. 혹시 자기가 잘못되면 그 아이가 어떻게 사는지만이라도 알아봐 달라고요. 미란은 준석이 죽은 뒤 여러 차례 모녀를 찾았지만 이미 이사를 간 뒤였습니다. 몇 년 동안 소식을 찾지 못하다 2년 전 우연히 지우의 어머니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때 이미 병세가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미란이 그 사실을 만수 씨에게 알렸습니다. 아버님은 처음에 아무 말씀도 못 하셨어요. 사진만 보고 한참 우셨어요. 그날 만수 씨가 미란에게 가장 먼저 물었던 것은 손녀가 자신을 알고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겪었던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수 씨는 직접 찾아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한테 할아버지라고 나타날 자격은 없다. 대신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책임지게 해다오. 그때부터 아버지는 미란에게 위임장을 써주었고 돈을 전달하게 했습니다. 8천만 원은 지우 어머니의 치료비와 지우가 떠안은 채무를 정리하는 데 사용됐고 정기예금 1억 2천만 원은 지우 명의의 계좌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현철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아버지가 시키신 일이었어요? 만수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왜 우리한테 숨기셨어요? 아버지는 한참 뒤 대답했습니다. 내가 부끄러워서 그랬다. 젊은 시절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고집 때문에 아들과 사랑하는 사람을 갈라놓았고 손녀가 태어났다는 사실까지 외면했습니다. 준석이가 죽고 나서야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았다. 그런데 그때는 너무 늦었다. 지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돈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만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알고 있다. 엄마도 마지막까지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시 만나고 싶어 하지는 않았어요. 그 말에 만수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럴만했다. 지우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에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살아있었다면 한 번쯤은 저를 가족들 앞에 데려갔을 거라고요. 만수 씨는 결국 두 손을 모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내 엄마한테도 내 아빠한테도 너한테도 너무 큰 잘못을 했다. 평생 자식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아버지가 25살 손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미란이 또 하나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이것도 이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봉투 안에는 만수 씨가 미란에게 맡겨두었던 자필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다시 한번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남은 재산은 지우에게 주지 마라. 현철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찾아 헤맨 손녀에게 왜 재산을 남기지 말라는 것인지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은 편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미안해했던 손녀에게 재산을 남기지 말라는 내용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현철이 먼저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만수 씨는 미란에게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내가 직접 읽어주마.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지우야, 내가 너한테 돈을 주려고 너를 찾은 것이라면 그건 역시 내 욕심일 것이다. 돈을 주고 내 죄책감을 덜어내는 것은 사과가 아니라 거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내 어머니 치료비와 내가 떠안은 빚은 내가 책임지되 나머지 재산은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주지 않으려고 한다. 아버지가 잠시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돈으로 할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 말에 지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만수 씨가 다시 읽었습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언젠가 길에서 마주쳤을 때 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밥 한 끼 같이 먹을 수 있다면 충분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나를 가족으로 받아줄 날이 온다면 그때는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내 할아버지로 받아줬으면 좋겠다. 지우가 천천히 아버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돼요? 만수 씨의 얼굴이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대답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결국 고개만 여러 번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그 한마디에 만수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수진과 현철도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가족들은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현철은 가장 먼저 미란에게 사과했습니다. 당신을 도둑이라고 생각했어. 경찰에 신고하려고까지 했고. 미안해. 미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약속 때문에 설명할 수도 없었어요. 수진 역시 새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미란은 시아버지와 지우 사이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우명의 계좌에 남아있던 1억 2천만 원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지우는 처음에는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만수 씨는 그것만큼은 자신의 유산이 아니라 오래전에 해야 했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만수 씨는 나머지 재산을 세 자녀에게 미리 나누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쓰고 남으면 그때 너희가 알아서 해라. 현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통장부터 보자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만수 씨도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몇 달 뒤 만수 씨의 80번째 생일이 찾아왔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였고 식탁 한쪽에는 처음 보는 사진 한 장이 놓였습니다. 준석이 젊은 시절 어린 지우를 품에 안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만수 씨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 손가락으로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준석아,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 그때 지우가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가 봤으면 좋아했을 거예요. 만수 씨가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 가족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지우는 잠깐 망설이다 만수 씨 바로 옆에 앉았습니다. 사진을 찍기 직전 만수 씨가 지우의 손을 조금 더 꼭 잡았습니다. 찰칵 소리가 났습니다. 25년 만에 지우가 들어간 첫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 계좌에서 사라진 2억 원 때문에 시작된 가족의 의심은 결국 오랫동안 가족에게서 사라져 있던 한 사람을 다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누가 돈을 가져갔는지를 찾으려고 했지만 마지막에 발견한 것은 돈보다 훨씬 오래 묻혀있던 아버지의 후회였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부모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그들의 과거까지 모두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모에게도 자식에게 차마 말하지 못한 실수와 후회가 있으며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다시 한번 사과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것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관계가 아니라 너무 늦었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다시 손을 내밀 수 있는 관계인지도 모릅니다. 혹시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둔 미안함이 있으시다면 오늘 한마디 먼저 건네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미안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돈은 다시 모을 수도 있지만 그 말을 전할 시간은 언제까지나 기다려주지는 않으니까요.